사업소득 강의하겠습니다. 페이지는 21페이지 챕터 3의 사업소득이죠. 이거 미안해서 어떡하죠? 우리 법인세라는 아주 깊고 어둡고 그 넓은 그 높은 터널을 빠져나오자마자 또 이렇게 법인세스러운 걸 또 배워서 어떡하나요? 이 사업소득은 법인세 축소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솔직히 법인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냥 꾸역꾸역 진도를 여기까지 뺀 학생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법인세를 이해도 못했고 채 그 악령에 가시기도 전에 우리는 다시 사업소득 공부합니다. 근데 다행인 것은 법인세보다는 좀 훨씬 쉽다는 거죠. 그리고 출제되는 문제들이 거의 유형화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챕터 3.1의 사업소득의 범위부터 이 사업소득은 좀 내용도 많은 편이에요. 3.2의 비과세 사업소득, 3.3의 사업소득의 계산 구조, 이 중에서 1점의 총수익금의 항목, 그 다음에 2점의 총수익금의 불산입 항목, 3점의 필요경비 산입 항목, 4점의 필요경비 불산입 항목, 그리고 넘기시면요. 꽤 이게 길죠. 32페이지 챕터 3.4의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그 다음에 과세 방법까지 해서 3.3 계산 구조 있죠. 그게 이제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1페이지 좀 볼게요. 3.1의 사업소득의 범위인데 제가 강의는 하고 있지만 이 사업소득의 범위를 공부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주변에 장사하시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사업소득의 범위죠. 음식점, 당구장, 노래방, 세탁소, 탁구장 되게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사업소득의 범위이기 때문에 굳이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죠. 양가로 1번의 의미,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하는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인데 이 행위를 법인사업자가 하면 법인소득이요, 개인사업자가 하면 개인소득세가 아니라 이제 사업소득세가 되는 거죠. 양가로 2번 오히려 이제 이런 거를 기억하셔야 하는데 과세 제외 사업소득입니다. 반가로 1번 작물 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 작물 재배업 올해 개정됐죠.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작물을 재배하면 무조건 다 비과세였는데 과세 제외였는데 올해부터는 작물 재배업 중에서 곡물, 그러니까 식량, 쌀, 벼 이런 거 있잖아요. 곡물 및 기타 식량 작물 재배업만 작물 재배업 중에서는 이제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과세가 되는 게 더 많아진 거고요. 과세 제외되는 게 더 줄어든 거예요. 예전엔 작물 재배업이 다 제외였거든요. 반가로 2번 연구 및 개발업 가로 열고 단 계약 등에 따라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은 과세대행이라고 해서 왜 우리 대학 교수님 중에서 산학연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LG나 삼성으로부터 직접 지원을 받아가지고 연구를 하시면 그건 어쩔 수 없이 과세가 됩니다. 근데 일반 연구 개발, 왜 우리 그 줄기세포 같은 거 개발한다거나 자기가 순수히 연구해가지고 뭔가 딱 개발하는 것은 과세가 되지 않죠. 반가로 3번 교육 서비스 수업 중 교육기관, 유치원, 학교,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노인학교 등은 다들 그냥 과세가 안 되고 있고요. 반가로 4번의 사회복지사업, 노인장교양사업도 과세가 안 됩니다. 반가로 5번 한국표준산업 분류의 중분류에 따른 협회 및 단체도 과세가 안 되고 있습니다. 양가로 3번의 사업소득 유의사항인데요. 반가로 1번 연예인이나 직업운동선수가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받은 전속계약금이 있다면 이건 사업소득이죠. 기타 소득이 아니에요. 예전에 유명한 연예인들이 광고 같은 거 찍고 일회성으로 6개월 광고에 막 3억 받고 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일회성이라고 생각하면 기타소득이고 계속적 반복적이라고 생각하면 사업소득인데요. 연예인들은 광고 찍는 걸 계속적 반복적으로 해야 하는 게 맞으니까 그게 자신의 업이 돼야 하니까 기타소득으로 신고했다가 많이들 걸린 적이 있습니다. 반가로 이번에 사업소득 중 부동산 임대업은 결손금 공제 방법이 다르므로 별도 구분이 필요하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사업소득이 아주 다양한데 그 중에 콕 찍어서 하나 부동산 임대업,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임대는 일종의 불로소득이라고 보고 고운 시선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 임대업은 결손금 공제 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5절에서 다시 한번 후수돼야 되는데 사업소득 중에서 부동산 임대업만 별도로 꼭 기억해서 다시 배워야겠습니다. 참고로 주해 보시면 부동산 임대업의 범위라고 해서요. 얘네들만 좀 5장에서 다시 따로 배우자고요. 결손금 공제 방법이 다르니까. 동그라미 1번 부동산과 부동산 권리에 대여, 동그라미 2번 공장재단. 공장재단은 뭐냐면요. 공장 땀만 사고 파는 게 아니라 공장의 기계장치에 건물까지 있는 걸 한 번에 파는 걸 공장재단이라고 하는데요. 공장재단과 광업재단에 대여, 가로 열고 그게 아니라 기계장치 등만 별도로 임대하면 이건 부동산 임대업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업소득이 됩니다. 동그라미 3번 채굴권에 대여,
가로 열고 광업자 등이 자본적 수익적 지출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받으면 일반 사업소득인데 그냥 채굴권 자체를 대여해버리면 부동산 임대업 마침 땅 빌려준 것처럼 된다는 뜻이겠죠. 넘기시면 22페이지 3.2의 비과세 사업소득입니다. 중요한 것도 있고 중요하지 않은 것도 있어요. 양가로 1번의 논밭 임대소득은 논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단 다른 용도, 논밭을 빌려줬더니 주차장으로 쓰고 있다. 그러면 과세가 됩니다. 그리고 양가로 2번의 주택 임대소득 최근에 개정됐죠. 아주 실무에서 중요하죠. 수험 목적으로도 공부 열심히 하시는데요. 동그라미 1번 1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 임대소득은 예전부터 과세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집이 하나만 있는데 그 집의 일부를 남한테 빌려주고 월세 받고 있으면 우리 개인소득세에서 사업소득으로 과세가 안 되고요. 동그라미 2번이 이번에 개정됐는데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익 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인 자의 주택 임대소득. 상가 아니에요? 주택만 그래요. 주택. 상가 임대소득은 부자들이니까 주택만 그런데 총수익 금액 합계액이 2천만 원이 안 되면 과세가 되고 있지 않고 내년까지 이 규정은 유효합니다. 참고로 총수익 금액이 2천만 원인 거지 사업소득 금액이 그런 거 아니에요. 즉 월세 받은 게 2천이 안 돼야지 월세에서 이런저런 경비 빼고 남은 이익이 2천이 안 돼 하는 건 아닙니다. 총수익 금액입니다. 양가로 3번의 농가부업 소득, 반가로 1번 축산부업, 세법상 축산부업 예를 들어서 소 50마리, 돼지 500마리 우리 아주 두꺼운 세법 개로책에는 밑에 각주나 보론에 바로 이 축산부업의 규모가 나오는데 수업 목적으로 공부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어서 소만 써온 건데요. 소는 50마리가 축산부업이고 돼지는 뭐 500마리 이래요. 그러니까 축산부업을 내용을 보시면 세법상 축산부업의 규모까지는 비과세, 그 금액을 초과하면 아래 금액과 합산하여 다시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예전 시골에 왜 논 갈고 밭 갈려고요. 소 한 마리를 키우는 거예요. 이게 축산부업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자기 주업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소가 언젠가 죽든지 해서 시장에 팔 건데 그 시장 판 것 때문에 뭐 세금 내라는 건 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축산부업이라고 하는데 재미있는 것은 이 축산부업의 범위가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죠? 축산부업을 상당히 넓게 봐준다는 거예요. 소 50마리인데 제가 또 시골 출신 아닙니까? 우리 예전 시골에서 소 50마리 있으면 그 동네에서 제일 잘 살아요. 근데 이 정도까지는 축산부업이라고 봐주는 세법의 클래스, 이 정도는 축산부업인 거예요. 그 두꺼운 책을 좀 보자면 거기에는 돼지 500마리인데요. 돼지 500마리면 시골에서 떼부자입니다. 떼부자. 근데 500마리까지는 축산부업이라고 하니까 대단한 거죠. 오리랑 닭은 2만 마리까지인데요. 여러분들은 당연히 외우실 필요 없지만 닭 2만 마리면 진짜 부자 아니겠습니까? 근데 특이하게 우리나라에서는 2만 마리까지는 축산부업이라고 해서 과세를 하지 않죠. 되게 독특합니다. 그러면 우리 집이 만약에 60마리의 소가 있는데 소 60마리로 인해서 6천만 원의 수입을 얻었다. 그러면 50마리를 초과하는 것만 과세가 되니까 1,000만 원만 과세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 옆에 이제 다 있긴 있어요. 근데 이게 과세가 되는 게 아니고요. 다시 반가로 2번하고 합해야 합니다. 반가로 2번 좀 합해 볼게요. 축산부업 이외의 부업이라고 해서 어로, 양어, 고공품 제조. 참고로 고공품 제조는 지푸라기 같은 걸로 이렇게 만드는 거 있죠. 왜? 그런 거고요. 민박, 음식물 판매, 특산물 제조, 전통차 제조 등 기타 농가 부업 소득은 오른쪽 세로 보시죠. 축산부업에서 금방 초과 금액과 합산하여 연 2천만 원 여부를 따지고요.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액만 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가로 4번 전통주. 금방 배웠는데? 위에는 전통차예요. 밑에는 전통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언제나 예전부터 술에 대해서 뭔가 좀 더 의미를 부여했으니까 전통차는 양가로 3번에 반가로 2번에 붙어 있고요. 전통주는 양가로 4번에 따로 떨어져 나와 있습니다. 전통주를 수도권 밖의 읍면 지역에서 제조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 연 1,200만 원까지는 비과세인데 1,200만 원을 초과하면 전액 과세가 됩니다. 다시 한번요. 제가 강의할 때 이 챕터 3.1을 소위 닭갈비라고 강의해요. 먹자니 먹을 게 없고 버리자니 아까운 거죠. 지금 3.2는 그냥 시험에 안 나온다고 믿고 가벼운 마음으로 공부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이렇게까지는 나온 적이 별로 없으니까요. 양가로 3번을 보시면 농가부업 소득인데 그 중에 반가로 1번은 축산부업입니다. 축산부업이 몇 마리인지까지는 책에서 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축산부업 규모를 넘어가면 바로 과세되는 게 아니라 반가로 2번
축산부업 이외의 부업인 어로 양어 등과 합해서 오른쪽 세로 2천만 원을 초과하면 다과세도 아니고 초과분만 과세입니다. 2,300 나오면 300이 과세란 소리죠. 양가로 4번의 전통주 제조소득은요. 전통주를 제조하면 전통차는 윗칸에 있는데 전통주는 따로 한도가 나온다고요. 그래서 1,200만 원까지 비과세인데 얘는 또 특이하게 1,20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만 과세가 되는 게 아니라 전액 과세된다는 재미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가로 5번의 임목의 벌채 양도소득인데요. 이 나무죠. 조림기간은 나무를 키운 기간, 만들 조자니까요. 만든 기간인데 조림기간이 5년 이상인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로 열고 임목, 키운 게 아니라 자연님, 그냥 알아서 처음부터 자라나는 나무는 전액 과세가 되고 있고요. 연 600만 원 한도로 비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양가로 6번 작물 재배에서 발생하는 소득인데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익금액 합계액이 10억 원 이하인 것만 현재 작물 재배업은 비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주 1번의 주택의 범위 아주 중요하죠.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양가로 1번 주택의 범위, 국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 앤드 부수토지, 맥시멈 건물의 영면적과 건물 정착대 면적의 5배까지의 부수토지도 뭐로 봐준다? 부수토지도 토지로 본다, 뭐로 본다? 그냥 주택처럼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양가로 2번 고가주택 등이라고 해서 고가주택과 국외수제주택은 주택수가 아까 하나면 비과세라고 그랬는데 얘네들은 주택수와 관계없이 임대소득을 과세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표 아래 보시면 고가주택은 과세기간 종료율 또는 해당 양도율 현재 기준시가가 9억을 초과하는 주택을 의미합니다. 가로 열고 양도소득세에서 이걸 또 배우시는데요. 양도소득세에서 고가 여부는 실거래가 9억으로 따지는데 여기 임대소득, 양도소득은 구장에서 배우는데 사고 파는 거고요. 임대소득은 주택 빌려주고 월세 받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고가주택은 기준시가 9억으로 봅니다. 실거래가로 보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는 아시죠? 우리나라에서 실거래가가 더 비싸요? 기준시가가 더 비싸요? 말을 잘못했구나. 뭐가 더 싸죠? 뭐 같은 말이지만 기준시가가 더 싸고 실거래가가 좀 더 비싸죠. 근데 얘는 9억 넘어가는지를 기준시가 9억으로 보는 것이지 뭐 실거래가 9억으로 보지 않아요. 왜 그러겠어요? 지금 주택을 사고 판 거예요? 아니면 월세 받고 있는 거예요? 월세 받고 있으니까 아직 실거래는 안 됐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나중에 우리 아까 뭐라고 그랬죠? 구장에서 양도소득 배운다고 그랬죠? 거기서는 실거래가로 9억 여부를 따져서 고가주택인 여부를 판단하는 것도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보시면 다가구 주택인데요. 다가구 주택은 한 개로 보는데 다만 구분 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한 개로 본다고 돼 있죠? 여러분 다가구 주택 아세요? 왜 그 동네에 가면요 이렇게 해서 3층짜리 건물에 여기 준장 살고 여기 세입자 1, 세입자 2 사는 데 있잖아요. 이런 거 여러분 생각하는 빌라 아니에요? 빌라는 가운데 계단 통로로 올라가면 여기 101호 여기 102호 2층에 201호 202호 있죠? 그거 말고요. 그거 말고 그냥 집 하나에서 3층짜리 집에서 사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요거를 다가구주택이라고 하는데 이거 집 3개예요? 집 하나예요? 이 집 하나예요? 집 하나? 준장이 평생 모아서 집 하나 산 겁니다. 다가구주택은 한 개로 보고요. 다만 구분 등기 가능해서 여기 따로 구분 등기하고 여기 따로 구분 등기하고 여기 따로 구분 등기해서 각자 누군가한테 팔아버릴 수만 있다면 이건 집이 3개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거의 하지 않습니다. 양가로 4번 공동소유주택입니다. 지분이 가장 큰 자 1인의 주택으로 보죠.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각자의 소유주택으로 계산하는데 단 공동소유자들이 합의하여 그들 중 1인을 해당 주택 수입의 임대수입의 기숙자로 정할 경우는 한 개로 본다고 되어 있는데 그냥 쉽게 얘기해서 요새 부부 공동명의가 유행입니다. 5대5로 보통 명의를 공동으로 해놓죠. 집이 하나야 2개예요. 원래 각각 지분이 가장 큰 자 하나로 보라고 그랬는데 지분이 큰 자가 2명이 동시에 있으면 각각의 집으로 봐야 하니까 이렇게 하면 집이 2채가 돼버리는 거죠. 가 아니라 단 공동소유자들이 합의해서 1인을 해당 주택 임대수입 귀속자로 하면 그냥 한 개로 보니까요. 이런 경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양가로 5번 부부가 각각 소유하면 주택 판정 시에는 부부가 합산하여 계산, 실제 소득 금액은 각각 계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6번 전대나 전전세, 임차하거나 전세받은 주택을 임차인 또는 전세받은 자의 주택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대나 전전세는 뭐냐면요. 내가 남한테 그 주택을 빌려줘야 하는데 없어가지고 저 어디 부산에서 집을 빌려와서 서울에 있는 누군가한테 집을 또 빌려주고 있어요. 내 집은 그러면 부산에서 빌려온 한 집으로 봐버리니까
이거 말고 자기가 또 다른 집이 있으면 1세대 2주택으로 과세가 돼버릴 수가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임차하거나 전세받은 주택을 임차인 또는 전세받은 자의 주택으로 봄이라고 되어 있고요. 양가로 7번 겸용주택이죠. 토지 면적이 상가 부분 면적보다 조금만 넓으면 건물 전체를 다 주택으로 보는데 그게 아니라 주택 면적과 상가 면적이 작거나 같으면 이때는 건물 중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봄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옆 페이지 주에 보시면 임목과 임지를 일괄양도하는 경우인데 이거 뭐 이해도이니까 넘어가도록 하죠. 사례 1번, 사례 2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있으니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챕터 3.3의 사업소득의 계산구조가 이제 이번 3.3의, 그러니까 3점의 하이라이트인데요. 사업소득 계산구조부터 좀 보시죠. 3.3의 사업소득의 계산구조죠. 보다시피 왼쪽 세로는 직접법이고 오른쪽 세로는 간접법인데요. 우리 직접법은 법인세에서도 잘 안 푼 것처럼 주로 이 소득세의 사업소득도 간접법 계산구조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간접법 위주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 보다시피 법인세하고 똑같이 당기 순이익부터 시작을 합니다. 거기서 총수익금액 산입 더하고 필요경비 불산입 더합니다. 우리 왜 법인세에서 입금 산입 더하고 송금 불산입 더하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개념으로서 사업소득세에서는 입금 산입 대신에 총수익금액 산입을 쓰고 있고요. 송금 산입 대신에 필요경비, 송금 불산입 대신에 필요경비 불산입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감 조정으로서는 필요경비 산입 및 총수익금액 불산입인데 우리 법인세에서 송금 산입 및 입금 불산입을 빼주는 거랑 똑같은 이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법인세에서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나오는데 보다시피 소득세에서는 사업 소득금액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 1번 대단히 중요한데요. 사업소득은 소득 원천설에 의해서 영업과 관련 있는 거래만을 사업소득으로 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장만 잘 기억해도 우리 사업소득 계산 문제의 한 30-40%는 해결이 됩니다. 특히나 유형자산 처분손익, 사업자금의 운용으로 인한 예금이자 등은 사업소득이 아님에 유의할 것이라고 되어 있죠. 유형자산 처분손익이 뭐냐면 내가 10억에 샀던 토지 건물을 이번에 15억에 팔면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5억이 생기는데요. 그거는 사업 관련성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사업 관련성이 없고 다만 양도소득세를 내시는 거지 그거는 사업소득세를 내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안 낸다는 게 아닌데 양도소득세를 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내가 은행 예금이자가 있으면 이것도 사업 관련성이 있든 말든 우리는 무조건 사업 관련성 없다고 보고 이자소득으로 과세가 되고 있다는 것도 중요하게 잘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그 밑에 주 2번에 써있죠? 직접법, 간접법 잘 구분해보면 총수익금액이 입금산입이고 총필요경비 불산입이 송금불산입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총수익금액 항목부터 하나씩 배울 건데요. 간단한 건 되게 간단하고요. 좀 어렵고 부연 설명이 필요한 것도 몇 개 있습니다. 양가로 1번 사업수익금액 가로 열고 그냥 일반적인 재무회계의 매출액을 세법에서는 사업수익금액이라고 하죠. 내용을 보시면 매출 환입, 매출 애누리, 매출 할인, 애환할 언제나 같이 나오죠. 애환할은 매출에서 제외하면 되고요. 양가로 이번에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이라고 해서 상대방이 나한테 장려금을 주고 있어요. 앞으로도 잘 해보자고. 그러면 사업의 일환으로 수수함으로 사업 관련성이 있다고 보아 총수익금액에 산입하고 지급자 준 사람은 필요경비 인정을 받고 있고요. 양가로 3번 필요경비로 산입된 금액의 환입액이죠. 이거 법인세 유사라고 했는데 법인세에서 송금 산입으로 이미 산입된 금액을 나중에 환입하면 입금 산입을 배운 적이 있을 겁니다. 그거와 유사하고요. 양가로 4번이 유치한 듯 하면서 정말 시험에 과거에 많이 나왔었는데 사업과 관련된 자산 수중이익, 채무 면제액입니다. 동그라미 1번 이율결손금 보존에 충당된 경우에는 총수익금액 불산입, 동그라미 2번 사업 무관한 경우에는 총수익금액 불산입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특히 사업 무관한 경우는 총수익금액 불산입이라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하고요. 양가로 5번 확정급여형, 흔히들 DB형이라고 하죠.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수익이라고 해서 사업 관련성이 있으므로 총수익금액임 이자소득이 아니고 총수익금액. 확정급여형에서 퇴직연금 수익을 받으면 마치 금융상품에서 이자 나오는 것처럼 이자소득 과세할 수 있는데 특이하게 사업 관련성이 있는 걸로 보고 총수익금액 가산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확정기형 퇴직연금 수익은 아예 총수익금액이 아닙니다. 까먹을 수도 있었지만 DB형하고 DC형이 있는데 그 중에 회사가 자산 잡고 수익 잡는 게 DB형이고 그냥 돈 쏴주고 근로자가 모든 책임을 지는 것, 즉 비용 처리하는 거는 DC형이죠. 그래서 DC형은 아무리 총수익금액에 수익이 나오더라도 총수익금액으로 잡을 수가 없죠. 종업원목, 개인목이니까요.
양가로 6번의 재고자산 또는 임목의 가사용 소비죠. 여기서 가사용은 가짜 사용을 의미하는 게 아닌 거 알죠? 임시 사용을 얘기하는데 아니 가사용 죄송합니다. 집에 가서 사용하는 걸 의미하는데요. 내용을 보시면 소비하거나 지급하였을 때의 시가가 바로 총수익 금액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물건, 집에서 팔던 물건, 회사에서 팔던 물건을 집으로 가져가 버리면 그만큼 총수익 금액으로 매출이 되니까 세금이 좀 더 늘으란 소리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이걸 얼마나 고지고대로 총수익 금액으로 신고할 수 있을지는 저도 의문스럽습니다. 양가로 7번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임대료는 주의해서 다시 배울 거고요. 양가로 8번에 사업과 관련된 보험 차익입니다. 사업 무관하면 총수익 금액 아니에요. 사업 관련해야만 그렇습니다. 사업유산에 대한 보험료 납부시 필요경비이므로 이에 대한 대응 논리라고 되어 있고요. 양가로 9번에 기타 이하 유사한 수익 금액입니다. 그 중요한 키워드 있는데 이때 사업소득은 사업 관련성이 있어야 인정됨의 유의라고 써있죠. 항상 사업 관련성이 있어야겠습니다. 주 1번 보시면 매출 후 금전 외로 대가를 받은 경우 예를 들어서 교환거래죠. 그러니까 내가 볼펜 팔고 상대방한테 연필을 받아온 거죠. 이거 교환거래죠. 뭐라고 써있냐면 총수익금액 산정이 화살표 보시면 받은 것의 시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받은 것의 시가. 자, 양가로 1번의 일반적인 경우죠. 받은 시가. 양가로 2번 제조업자 또는 생산업자가 판매하는 것은 제조업자의 판매가액인데 결국은 이게 시가잖아요. 시가. 양가로 3번 제조업자, 생산업자, 판매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물품을 인도받은 경우도 이것도 그냥 받은 것의 시가고요. 양가로 4번 아주 예전에 이거 양가로 4번을 배운 적이 있는데 주식의 발행법인으로부터 신주 인수권을 받은 때는 신주의 시가 빼기 신주의 발행각을 빼서 우리 총수익 금액으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 2번에 간주임대료죠. 간주임대료. 이거 은근히 중요한데요. 주택 이외의 부동산 즉 상가는 요건과 무관하게 그냥 무조건 계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로 열고 부동산 임대업인지 차익금 가담해본지는 법인세에서는 따졌지 여기서는 따지지 않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주택의 경우는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주택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을 초과하는 경우만 간주임대를 냅니다.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거나 3억을 초과한다. 이게 상당히 부자죠. 그러니까 2016년 말까지는 또 기준시가가 3억 이하인 국민주택은 주택수에서 넣어주지도 않으니까요. 간주임대로라고 상당히 재밌는 제도입니다. 자, 밑에 보시면 양가로 1번 추계 이외의 경우 부동산 상가 등인데 반가로 1번 추계 이외 즉 일반적인 경우는 보증금 적수에서 건설비 적수 빼고 365분의 1로 나눈 다음에 정기예금이자를 곱해서 금융수익으로 빼는데 마치 그 법인세 간주임대료하고 거의 비슷한 그런 느낌이죠. 근데 상가 등을 추계해버리면 건설비 적수를 빼주지 않고 금융수익을 빼주지도 않으니까 상당히 손해가 되겠습니다. 옆 페이지 양가로 2번 주택과 보수토지 임대인데요. 반가로 1번 추계 이외면 일단은 그 60%까지만 과세하고 있고 아직은 시행 초기고 해서 보증금을 3억을 넘길 때만 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꽃표시 보시면 보증금 등을 받은 주택이 2개 이상이면 보증금 등의 적수가 큰 주택부터 차감하라 라고 되어 있네요. 꽃표시 2번 보시면 수입이자 할인료, 수익배당금, 유가증권 처분이익, 신주인수권 처분이익 같은 것은 집어넣지 말라고 했으니까 가로 내용에 있는 거 2개 기억하세요. 이배유신, 이자와 배당금까지만 들어가고 유가증권 처분이익, 신주인수권 처분이익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택을 추계해버리면 여전히 3억은 빼줘요. 3억이 넘어가야만 과세가 되니까 3억 빼준 다음에 60% 곱해서 365분의 하고 정기예금이자를 곱하면 되겠습니다. 사례 1번, 2번, 3번 다 쉬우니까 혼자 보시고요. 4번 좀 볼까요? 내주택을 소유 중인 거주자 유대리가 다음과 같이 주택을 임대한 경우 간주 임대료는 보다시피 A주택은 2억 받고 200일이니까 400억 보증금이고요. B주택은 3억 받고 100일이니까 300억 보증금입니다. 이때 A에서 3억을 빼주고 B에서 3억을 빼줄까요? 아니면 합해서 한 번만 빼줄까요? 한 번만 빼줘요. 여러분 생각에 보증금 임대일수 200일짜리에서 빼고 싶어요? 100일짜리에서 빼고 싶어요? 어디서 빼는 게 더 나을까요? 그 보증금 적수가 큰 데부터 빼라고 그랬거든요. 아까 보증금 적수가 큰 게 누구예요? A하고 B 중에서 A가 좀 더 보증금 적수가 크니까 A는 2억밖에 안 되니까 거기서 2억 빼기 2억 하시면 되고 나머지 B 3억 남은 거에서는 1억밖에 못 뺍니다. 더해서 3억밖에 안 빼져요. 각각에 대해서 3억을 빼주는 게 아니니까 이거 다 더해서 한 번만 3억을 빼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점에 총수익금의 불산이 항목이죠. 이건 비교적 쉬워요. 총수익금의 불산이 항목은 비교적 쉬우니까 비교적 간단한 편인데요. 그 양가로 1번에 필요경우에 불산했던 소득세 환급액부터 양가로 6번 부가세 매출세액 총수익금액에 따라 납부할 거나 납부할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에너지 환경세까지 해서 이건 별로 어렵진 않습니다. 자, 간단하게 볼게요. 양가로 1번
필요경비에 불산입된 소득세 등의 환급액이죠. 우리 아까 전기 송금을 환급받으시면 단기 입금이고 전기 송금 불산입 환급받으면 단기 입금 불산입이라고 했죠. 요거는 이제 총수익금의 불산입인 거예요. 방향성은 똑같은데 이름만 약간 다른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양가로 2번 이월결소금 보존에 충당된 자산수지니까 채무면제액이라고 해서요. 우리 자산수지니까 채무면제액은 원래 과세가 되는데 이월결소금 보존에 충당해버리면 총수익금의 불산입으로 과세하지 않는 취지죠. 그리고 양가로 3번 전년도부터 이월된 소득금액이라고 해서 이걸 소위 2월 입금이라고 하죠. 그 법인세와 똑같은 2월 입금과 같은 논리로 이것도 총수익금에 불산입하고 있고요. 양가로 4번 자기가 생산한 제품 등을 자기가 생산하는 다른 제품의 원재료로 사용하기 위한 금액입니다. 내가 지금 철근 제조업하고 그 다음에 건물 신축업도 하나 하고 있는데 그 철근 제조해가지고 그걸로 자신의 건물 신축업장으로 갖다 주면 자기끼리 돈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안 받지만 이거 걸리기만 하면 총수익금액은 불산입이 되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5번 국세 환급가상금 환부이자 및 그 밖의 과언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죠. 이거 내가 많이 내가지고 국가에 많이 내서 국가가 미안하다면 나한테 그 이자 주는 거죠. 이것도 법인세와 마찬가지로 총수익금의 불산입으로 세금은 내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양가로 6번 부가세 매출세액인데요. 총수익 금액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 에너지, 환경세 등등. 이건 이제 아시겠지만 우리가 3,000원짜리 팔고 3,300원 받아오면 300원은 자기 돈이 아니잖아요. 그거랑 같은 이치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부가세 매출세액은 자신의 매출액이 아니니까요. 3점 보시면 필요경비 산입 항목인데요. 요거 중요한 것이 있죠. 특히나 양가로 2번 종업원의 급여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요하다와 어렵다는 유치어가 아니죠. 요거는 되게 유치하면서 중요한 거니까 잘 따라오셔야 돼요. 양가로 1번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 매입과 부대비용 다 포함해서 필요경비, 즉 법인세로 표현하자면 송금 인정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종업원의 급여 보면 밑에 급여에 대한 필요경비 산입 여부 뭐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대표자급이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표자금은 필요경비 불산입이에요. 자기가 자기한테 월급 줄 수 없어요. 개인 사업자는.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대표자 가족에 대한 급여는 그 가족이 국내에서 잘 직접 종사하고 있는지만 판단되면 문제가 없습니다. 양가로 3번 일반 종업원에 대한 급여는 필요경비 산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그러면 3점으로 올라가서 우리 양가로 2번의 종업원 급여 중에 대표자 급여는 필요경비 불산입이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사용자 본인의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사용자가 사장님이 본인이 보통 낸 거 있잖아요. 이것도 회사 차원에서 그 일종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세로 보시면 사용자 본인은 곧 회사인 셈이므로 회사의 필요경비임이라고 써 있습니다. 양가로 4번 단체 순수 보장성 보험, 단체 한꺼풀 보장성 보험료. 이것도 필요경비에 산입되고 있는 거고요. 양가로 6번 아빠 배운 것처럼 판매장려금을 지급받으면 총수입이고 지급한 사람은 필요경비 인정됩니다. 양가로 6번의 재해손실, 이것도 역시나 법인세하고 유사하군요. 됐죠? 그 다음에 주 밑에 있는 주는 설명드렸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주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주는 문제에서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대표자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필요경비를 산입할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페이지 오시면 4점에 필요경비 불산입 항목인데요. 여기서부터 상당히 내용이 길죠. 필요경비 불산입 항목. 제가 양가로에 넘기시면 3, 4, 5까지 해서 쭉 지금 엮어놨으니까 이거 내용이 상당히 깁니다. 중요한 거 위주로만 그리고 1차에서의 출제 가능성 위주로만 빨리빨리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죠. 27페이지 4점에 필요경비 불산입 항목입니다. 양가로 1번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의 소득분. 이거 법인세가 송금불산입일 것처럼 소득세도 필요경비 불산입. 양가로 2번 기타 제세 공과금, 벌금 가력 과태료 등등인데 이것도 법인세와 동일하게 우리가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자산 성격이지만 필요경비 불산입이나 간이가세자가 부과한 부가가치세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양가로 5번에 업무 관련 경비, 사업 관련성이 없으면 이거는 업무 관련 경비도 필요경비 불산입을 당하는 거고요. 업무 무관 경비니까요. 업무 무관 경비. 그 다음에 양가로 6번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 접대비 필요경비 불산입액, 기부금 한도 초과액 및 비지정 기부금, 자산의 평가자산 등 다들 한도 초과 등의 사유 발생 시 필요경비 산입 불산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밑에서부터 양가로 1번부터
필요경비 불산의 항목을 하나하나 좀 파헤쳐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